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아까 강 선생님이 여기 오늘 오신 분들한테 글 좀 써보게 할 거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써보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안 한다, 그냥 내가 말로 다 할 거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도 선생님이 뭐 써내라고 하면 막 애들이 다 이렇게 누가 볼까봐 그만큼 글이라는 게 좀 자신 있게 쓰기가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뭐 첫 문장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뭘 쓰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면 가면 되거든요. 가면 되는데,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심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막 아무리 읽어봐도 얘는 도대체 이 글을 왜 썼는지, 뭘 말하려고 이 글을 썼는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글을 쓰는 데는 당연히 목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가? 우리가 흔히 이제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요즘에 글쓰기에 대한 책들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보면, 글을 시작할 때 결론부터 먼저 말해놓고 던져놓고 시작하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우선 알려놓고 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지 알면 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추리소설처럼 절대 결론을 알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걸 굳이 비밀에 붙이고 막 끝까지 읽어봐야 겨우 알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짧은 글, 제안서 같은 경우, 뭐 SNS 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해놓고 던져놓고 시작하라. 흔히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뒤에 가서 어차피 다시 그 결론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쌍괄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쓰기를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BLOT라고 해서 bottom line on top, 그러니까 맨 끝에 도달해야 되는 결론을 맨 위로 끌어올려라 라는 조언. 그 다음에 무슨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송수키 씨라고.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오레오 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핵심 메시지, 리즌, 이유나 근거, 그 다음에 example, 사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피니언 혹은 어퍼는 일종의 제안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뭐 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내놔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제일 유용한 게 제안서 같은 거 쓸 때 유용하겠죠. 그런 방식들은. 근데 이제 어떤 글쓰기에나 저런 방식이 꼭 유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끌려가게 만드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꼭 뭐 결론부터 말하고 갈 필요는 없겠으나 짤막하고 뭔가 목적이 뚜렷한 제안서 같은 글을 쓸 때는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목적지를 정하고 우리가 이제 갈 때 좀 피해야 될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클리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어로, 프랑스어로 이제 판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옛날에 그 이제 활자 인쇄할 때 첫 번째 판본, 그러니까 판박이 판에 박힌 이라는 얘기예요. 판에 박힌. 그러니까 그거는 하도 많이 사용이 돼서 그 새로움이 없는 낡은 표현 혹은 그러한 구성 방식, 개념 이런 것들 클리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헐리우드 영웅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서 흔히 쓰는 방식. 이제 영웅이 있다. 그럼 영웅의 탄생에는 뭔가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웅은 엄청난 개고생을 겪다가 나중에 가서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일을 해결하는 그 와중에 또 그 클리셰에 해당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꼭 쓰는 공식들이 나오는 거죠. 악역에는 누구, 예를 들어서 조커가 있다. 그 조커는 또 뭐 어떠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구해야 하는 미녀가 있다. 그 미녀는 꼭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조커를 도와주는 더 큰 악의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설정, 클리셰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욕을 하면서도 맨날 보게 되는 막장 드라마, 여기에도 클리셰는 이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삼각관계, 또 그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였는데 뭐 사랑으로 뭐 갑자기 변했다던가, 그 다음에 출생의 비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불치의 병, 뭐 백혈병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리고 신데렐라 스토리, 뭐 얘는 뭐 비정규직 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 뭐 이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 알고 보니까 둘이 사랑했는데 얘네 아빠가 쟤네 아빠의 원수였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식상하지만 여전히 먹힙니다. 그게 내가 어떤 이제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또 특히 그 아침 드라마에 막장이 많잖아요. 근데 막장 그걸 너무 아침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길래 그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재밌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대하는 게 꼭 나오잖아요. 이래. 그걸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막장 드라마는 저기 꼭 출생의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가, 쟤는 지금은 고생 하지만 실은 막 부자 부모가 나타나서 갑자기 인생이 역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대리만족을 구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라도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로또 안 맞지만 쟤라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도 있고, 그래서 이 클리셰라는 게 거의 항상 통하다 보니까 특히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창작할 때는 이 클리셰를 사람들이 벽에 붙여놓고 활용합니다. 네. 그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때 사실은 저도 하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어떤 식의 전개가 나와야, 이 갈등 구조에서 어떤 식의 전개가 나와야 사람들이 이거를 흥미있어 하는가 하는 거를 클리셰에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특히 헐리우드식 그 드라마, 영화 같은데 그 공식 클리셰는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는 게, 이제 때린 놈 또 때리고 넘어진 놈 밟고, 이 고생이 끝이 없어요. 고생 또 고생, 뭐 여기서 조금 해소되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닥치고 정신없이 몰아치죠. 뭐 이렇게 드라이빙 하면서 겨우 나쁜 놈 따돌렸다 싶으면은 헬리콥터 나타나죠. 그 뭐 총도 막 보통 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겨우 기관총 벗어나면은 저쪽에서는 뭐 바주카포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드르륵 막 할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주인공이 겪어야 되는 고난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요. 그 맨 마지막에 헐떡헐떡 하면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 식의 되게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관객들이 화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생을 겪고 겨우겨우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초보 작가들은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해요. 막 밟은데 또 밟고 때린데 또 때리고를 잘 못하고 이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막장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공이 막 자살 기도를 3번, 4번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능숙한 작가들은 꼴딱꼴딱. 예, 그렇죠. 완전히 숨 넘어갈 때 얘를 쪼이면 쪼일수록 시청률이 올라가고 얘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시청자들이 이거를 빨려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때린데 또 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나리오 작업 같은 거 공부하고 할 적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을 동정하지 마라. 막 끝까지 얘가 숨 넘어갈 때까지 쪼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클리셰의 특성은 그런 거죠. 사람들의 어떤 이 심리, 막 조이는 심리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클리셰인데, 식상하지만 여전히 먹힌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이 글은 꼭 읽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클리셰를 사용해 보세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본인이 만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소위 창의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작가들은 클리셰를 파괴하는 클리셰를 만들어서 창의적인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셰들은 최초에 등장했을 땐 다 창의적인 기법이었습니다. 남용을 통해서 좋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사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을 때 원수의 집안에 남녀가 사랑한다는 얘기가 클리셰였겠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참신한 얘기였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써먹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막 식상해가지고 클리셰로 여기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그리스 비극에 있습니다. 네? 모든 문학의 원조라고 하는 그리스 비극이 뭐 출생의 비밀과 불륜과 온갖 근친상간서부터 뭐 온갖 원수 갚는 얘기서부터 이런 다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수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통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 비극입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모든 드라마의 원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리셰는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클리셰를 깨트리는 자기만의 클리셰를 새로 만드는 작가가 흥행에 성공한다라는 공식, 그걸 또 글 쓸 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을 쓸 때 유념해야 되는 거는, 아까 수식이 많은 글이 좋지 않다고 했듯이 문장뿐만 아니라 글 전체적으로 뭔가를 너무 많이 꽉 담으려고 하는 글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는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듯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헐렁하게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끝에 가서 그렇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지, 빽빽하게 뭐 김서방, 이서방, 오서방, 최서방 다 나오는 그런 글은 굉장히 읽기가 싫고요. 어차피 다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유, 여백, 여운이 남는 글을 쓰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빈칸이 많아야 좋은 글이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해밍웨이의 글에서처럼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해밍웨이가 말하지 않은 그 여백을 우리의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래. 그 노인이 그러한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겠지. 이런 우리의 상상으로 채울 수 있고요. 그 소년이 노인을 걱정한다라는 문장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도
그 소년의 여러 가지 심정을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배를 탈 때 그 소년이 느껴야 되는 그 미안함이나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채울 수 있게 여유를 두고 그 글을 쓴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요하는 글은 참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야 이래도 내 말이 틀리냐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 있거든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막 이게 맞아 그러면서 떠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강요하는 글은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의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은 떠먹이고 강요하는 데 있지 않고 뭐랄까 애둘러서 표현하는 기술? 네. 그러니까 가을인데 참 단풍이 아름답구나 이런 것보다는 가을인데 저 단풍조차 마음 놓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그 막 좀 이면, 측면, 배면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글들.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그러한 글들이 저는 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때 남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데리고 가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해서 글을 쓸 때 아까 그 제가 녹취나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고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탈북자들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미리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 책에다가 어떤 얘기를 담아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인터뷰를 할 때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의도에 맞게 저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들이 범인을 지목해 놓고 얘가 범인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놓고 얘가 자기 그 질문에 끌려오도록 하는 것처럼 보통 인터뷰 할 때도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먼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막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추임새를 넣으면서 아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것과 맞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의도했던 게 맞지 않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죠. 제가 예전에 방송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 PD들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다투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1992년인가? 되게 오래됐는데 세계의 여성이라는 그 SBS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튀니지라는 나라를 가게 됐거든요. 북아프리카에. 그때 이제 작가가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미리 가서 소위 헌팅 작업이라는 걸 하고 사전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충 구성안을 만들고 이렇게 취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취재의 경우는 그걸 못하니까 작가가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따라가서 사전 취재를 하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를 하게 됐는데, 그 나라는 좀 특수한 나라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이슬람 국가하고 기독교 그 사이에서 이슬람
민족국가, 기독교 국가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정복자가 바뀌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슬람 국가가 됐거든요. 현재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프랑스의 식민지를 100년 정도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런 나라라서 프랑스가 그 모국어예요. 튀니지어하고 프랑스어를 두 개를 다 이렇게 모국어로 쓰는 그런 나라인데 식민지가 100년 정도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슬람 국가지만 유럽물이 많이 들은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저쪽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거의 유럽이에요. 이제 또 상류층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프랑스로 유학 가고 뭐 그렇게 그런 나라인데 PD는 애초부터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이슬람 국가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했고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라는 것은 사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힘든 점이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 통해서 사전 취재한 내용은 그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뭐 나이든 축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느슨하고 여성들이 이미 그 페미니즘에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익숙한 상태? 90년대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의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적절치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애초에 PD가 생각하는 건 베일을 쓴 여성인데 제가 볼 땐 베일을 벗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대학생들을 몇 명 취재를 하고 그리고 뭐 대학 교수, 여성 화가,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서민층의 여성들, 그 전업주부들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내가 그랬죠. 대체적으로 베일을 쓴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여기서 이제 PD는 계속 베일을 쓴 여성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 그래야지 흥행이 되는 거야. 다른 유럽 국가의 여성이나 다른 지역의 여성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여기 튀니지까지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걸 취재하는 게 너무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막 그래도 베일을 쓴 여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내 이제 취재하는 동안 내내 굉장히 좀 막 많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또 쫓겨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것도 그 베일을 쓴 여성을 고집하다가 이 히잡을 두르고 다니는 여성이 길거리에 실제로 많이 눈에 안 띄니까 쉬웠구나. 아니 그거보다도 촬영 감독을 자꾸 무조건 그런 여성이 보이면 찍으라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런 여성들이 보이길래 찍었는데 거기가 마침 약간 그쪽에서는 안가 같은 데였던 거예요. 그 동네가. 우린 몰랐지. 찍는데 어디서 이제 애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때 이제 쿠데타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막 시민들보다 경찰이 많을 정도로 된 그런 상태였는데 한참 찍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권 다 뺏기고 이제 가서 갇혔어요. 구치소에.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허락해준 저기 통역자랑 이런 사람들하고만 해야 되는데 취재를.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나갔다가 찍은 거라 이제 잡혀갔어요. 구치소에 영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냥 다짜고짜 그 필름 뺏어가지고 테이프 뺏어서 막 삭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영사가 막 그래도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제 풀려나긴 했거든요. 근데 당장 출국하라는 거예요. 나가래. 이제 3주 예정하고 갔는데 2주 지났고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프로그램 만들 정도로 다 못 찍었죠. 일주일은 취재하고 일주일밖에 못 찍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겨났거든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뭐 막 의논을 하다가 프랑스에 불법 취업해서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튀니지 여성을 하나 섭외를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에서 한국지를 찍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좀 무리수죠 말하자면 막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베일을 쓴 여성이라는 그거에.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도 이제 수긍을 해서 베일을 벗은 여성으로 붙였거든요. 그러한 것 녹취를 할 때 그 객관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아카이브 작업을 할 때 굳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으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도성을 인터뷰할 때 대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농촌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 70대, 80대 이러한 어머니들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그분들의 언어로 되도록이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 특히 이렇게 여성주의 시각이 강한 사람들은 또 강하게 이제 여성들의 억압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 언어로 많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내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따라와요. 그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일지라도 그분도 그렇게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따라온다고요, 대체로.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그 생생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을 말하게 돼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거기 딸려온다고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혹독한 시집살이 시어머니 나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 그럼 저분의 이야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약간 과장되면서 막 없던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성과 심리적인 상태 같은 거를 이해를 하면서 최대한 그 객관적인 자세,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제가 추미애 장관의 소설 쓰신 애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그 입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소설을 쓰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그 누구의 이야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저장되는 당시에 왜곡됩니다. 네. 그 편집 과정을 다 거쳐서요.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장됩니다. 그러한 것을 언제 내가 느끼게 되냐면 형제들하고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보면 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내가 맞다고 막 우기다가 나중에 웃고 말지만 그리고 이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처음에는 점잖게 내 잘못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야기 하다 보면 아주 상대방은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고 막 나는 옳고 막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순전히 저 사람 때문이다는 이야기로 거의 다 귀결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억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때는 더욱더 화려하게 윤색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자주자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시누이가 자기 목을 밟았다 이런 얘기를 만약 했다. 그러면 시누이와 이 사람의 관계를 아는, 그것도 시누이한테 확인하면 안 돼요. 이 사람과 시누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크로스 체크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당시에는 소설을 쓰기에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소설 쓰시네 하면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소설을 쓰시도록 그냥 장려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분이 소설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그거를 판별을 해내는 거는 또 내가 해야 되는 몫이고요. 그분은 신나게 소설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성과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쓸 때 구성과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모든 방송, 뉴스, 다큐멘터리, 연예 프로, 뭐 오락 프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편집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편집됩니다. 그 편집이라는 과정은 어떤 소스를 자기 의도에 맞게 이제 구성해 가는 과정인데요. 그러한 구성 과정에서 뭐 아무리 내가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부 다 의도적 편집을 하게 되죠. 내 의도에 맞게 편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소설을 쓰시더라도 그 소스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 있게 듣고,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분을 만약에 이분이 좀 관심이 가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랑 두 번째 이야기할 때랑 세 번째 이야기할 때랑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 3년에 걸쳐서 막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라틴어 수업이거든요. 라틴어 수업. 그 한동일 선생이 쓴 건데, 그 한동일 선생은 사제죠, 사제 신부. 근데 이제 라틴어 수업에 보면 나의 인생에 대하여 라는 그 과제를 학생들한테 이제 라틴어 수업 첫 시간에 내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데메아 베타. 네, 데메아 베타인데 나의 인생에 대하여.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왜 학생들에게 내 인생에 대하여를 중간고사 과제로 내주겠다라고 첫 시간에 예고를 할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중간고사 과제로 내 인생에 대하여, 물론 라틴어로 쓰는 겁니다. 라틴어 장문을 내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막 장탄식, 긴 한숨, 막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럴 때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쓰게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라는 거와 내 인생에 대하여는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 뭐 그게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구례에서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한동일 선생을 흉내내서 마지막
시간에, 거기는 이제 2박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데메아 베타 그 과제를 내주고, 길든 짧든 또 뭐 쓰기 힘들면 쓰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한 꼭지씩 써와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서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 데메아 베타 얘기 듣자마자. 뭐 아무 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깜짝 놀랐죠. 내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즉 뭐냐 하면 이제 자기 내면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억압된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한이 많다랄까? 막 내 인생은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내 인생에 대하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만약에 아카이브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인생에 대하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 제가 그 양구에 처음 갔을 때 이웃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이제 80 넘으신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작가라는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봐. 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설 3권 나와.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뭐 그래요. 제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 나라에서 80년이나 90년의 생을 유지해 왔다면 소설 3권 아니라 이제 대하소설 나오는 거죠, 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그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6.25 전쟁을 겪고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서 심지어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전부 다 마스크 뒤집어 쓰고 사는 이상한 나라까지, 이렇게 이상한 시대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뭐 말도 못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소설 3권씩 써드리면은 굉장히 좋긴 하겠으나 참 어떤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집 와보니까 뭐 저기 키워야 될 시누이 시동생이 뭐 5명이더라. 응? 시집 와보니까 남편이라는 거는 뭐 17살밖에 안 먹었는데 철딱선이라고는 없어가지고 뭐 응? 또 시집 와보니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악스럽게 그지없고 돈밖에 모르고 뭐 일만 시키고 뭐 밥도 잘 안 주고, 시아버지는 항상 어떠한 분란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만 하고, 대충의 그러한 스토리들이 막 다 쫙 펼쳐지는 거예요. 뭐 대체로 이제 남편이 조금, 만약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대체로 남편들이라는 건 다 첩을 보게 마련이죠. 그 첩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의 문제지 되게 다 첩이 있어요. 뭐 이제 조금 더 힘든 경우에는 이제 첩의 자식을 길러야 됐었던. 그리고 이제 또 시어머니가 낳은, 그러니까 시동생이 자기 큰아들보다 더 나이가 어렸는데 그것까지 길러야 됐었던, 뭐 그러한 막 한도 끝도 없는 여자의 일생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게끔 만드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할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대목에서 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옥분이 할머니도 첩이 셋이고 이제 뭐 금숙이 할머니도 첩이 셋인데, 그럼 이제 이 두 분의 생애는 똑같은 생애냐 했을 때 이분 이야기하고 이분 이야기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글을 쓸 때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이분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것이 이 글에서 가야 될 목적지가 되고, 이분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것이 이 글이 가야 될 목적지가 되는가를 알아내는 거, 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작업에서 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특수한 문화적, 역사적, 그러한 그 사회적 어떤 배경 같은 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분이 홍천군 내면에서 태어났으면 홍천군 내면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탈북민들을 그 인터뷰 하려고 했을 때 탈북민들이 쓴 책을 몇 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 수 있게끔 뭐 인민반은 뭐고, 뭐 그들의 그 학교는 뭐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군대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렇게 좀 알고서 그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지역에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러한 기초 지식을 알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지역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일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든 뭐 고난이 있을 테고 본인의 실수나 잘못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말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안 좋은 어떤 일을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이나 실수나 혹은 막 어떤 진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인생에 대하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의 모순, 사회가 잘못된 거, 그 어떤 시스템, 역사, 제도,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여기서는 시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였었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러한 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이제 지금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가족 계획을 해서 너무 자녀를 많이 낳지 말라고 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산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흔히 이제 라떼 세대들, 꼰대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애들이 이기적이다. 응? 싸가지가 없다. 응? 어떻게 지네들만 잘 살겠다고 해서 자식을 낳지 않느냐. 그래서 뭐 사회가 노후화되고 뭐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뭐 사회의 탄력이 없어지고 활력이 없어지고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막 하면서 이제 막 그 젊은이들을 비판을 많이 해요. 저는 그 저출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내 딸도 아이 안 낳겠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근데 낳으라고 권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왜냐하면 나는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뭐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먹을 거 다 타고난다, 낳으면 다 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걱정 안 했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기를 너무너무 망설이는 이유를 우리 잘 알잖아요. 잘 압니다. 살기 진짜 힘들죠. 그리고 유치원에 갈 때부터 마스크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런 세상에 아이 낳고 싶은가요?
나 낳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정신이면 애 안 낳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멀리 로마 제국 때부터 그리고 미국에도 그다음에 수많은 식민지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 계층. 그리고 우리나라도 노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노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민, 노동자 이런 계층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평등한 사회 아닙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다 뭡니까? 네? 다 있잖아요. 계층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어요.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과거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러한 여러 사회에서 노예의 소유주들 있잖아요. 귀족이나 부자들, 권력자들은 노예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크게 장려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자기 재산이거든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장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걱정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을 장려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낳으려고 한다. 뭔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죠. 내가 왜 애를 낳아서 이 사회에 1%를 먹여 살리는 노예로 만들어야 돼. 난 싫어. 난 안 낳을 거야. 왜 내가 흑수저인 내가 왜 애를 낳아서 금수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난 안 낳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를 그들의 뭐 이기심이나 그런 잘못으로 돌린다는 건 크게 잘못된 노릇이죠. 그러면 그 과거 그 역사를 통틀어서 사회를 쭉 돌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90 넘으신 우리 그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의 과거사를 우리가 들었을 때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공정하게 봐야 되죠. 아, 저분은 저기 일제시대에 공무원 같은 거 했으니까 친일파 아니야? 이런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식의 생각 말고 한 개인이 한 사회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의 어떤 탐욕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네,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그 생애를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